안녕하세요. 와운의 박우신 파트너입니다. 금일은 2022년을 맞아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섹터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그리고 2022년에 어떻게 수익을 내야 될지 고민을 해야 하는 그러한 시기이니만큼 2022년에 주목되는 여러 가지 이제 또 섹터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가 정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을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또 기회를 잡을 수가 있을 텐데 그 가운데서 이제 아마 최근에 가장 많이 거론이 되는 섹터인 것 같아요.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짚어 넘어가 보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자율주행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결국은 자동차 산업이라는 이제 큰 카테고리 내에서 움직이는 키워드죠. 사실 우리가 이 자동차 섹터 하면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죠. 기존에 우리가 가솔린차 관련된 완성차 업체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산업 자체가 하이브리드 형태로 친환경 형태로 바뀌다 보니까 관련된 그러한 섹터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20년과 2021년 이 자동차 섹터를 주도했던 섹터는 단언코 2차 전지, 전기차와 관련된 섹터였습니다. 이 자동차 산업 자체가 과거에는 어떤 단순한 이동 도구였다면 향후에는 이제 바퀴 달린 컴퓨터 형태로 이제 진화를 한다라는 개념, 뉴오터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존의 완성차에서 중간에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고 사실 전기차는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라는 이야기들도 많죠. 결국은 이제 주식 시세 측면에서는 2차 전지까지는 2020년, 21년에 큰 시세를 줬기 때문에 지금 시점 같은 경우는 향후에 다가올 자율주행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 본격적으로 이 자동차에 대한 가치가 이동 수단에서 이제 컴퓨터의 형태로 바뀐다라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업체 내지는 이 자율주행 시스템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시스템을 제공하는 업체 입장, 회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예전에는 단순하게 자동차를 팔고요. 물론 자동차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부품을 또 팔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 즉 유오토 시대가 되면 단순하게 자동차를 팔고 부수적인 부품만 이제 갈아 껴주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전반적으로 기능이 고도화가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특히 소프트웨어 쪽에서 매출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최근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미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매출을 찍어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또 해주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 자율주행 시대에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서비스 매출이 확대가 된다. 즉 자동차 업체들 입장에서도 주식 측면에서 밸류에이션이 확장되는 그러한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 난이도가 아무래도 이제 과거보다는 뉴오토 시대에는 자율주행 시대에는 조금 더 높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1위 기업의 점유율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자동차 업체들 입장에서도 그들의 이익을 더 높은 이익을 낼 수 있는 밸류에이션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1등 업체들이 조금 더 MS를 가져가는 그러한 현상들을 유오토 시대에는 겪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현재를 이제 오토 시대라고 본다면 2030년부터는 뉴오토 시대가 도래한다.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제가 이제 오늘은 자율주행 얘기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 자율주행 차의 모습을 일단 가지고 나와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뭐죠? 우리는 어떤 주식을 사서 어떤 수익을 낼지를 고민을 해야 하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자율주행 차를 갖다 놓고 어떤 부품들이 들어가는지 어떤 장치들이 들어가는지를 고민을 해서 그 장치와 그 부품들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수혜를 당연히 1차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먼저 가지고 나와봤는데 가장 중요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자율주행 차는 기본적으로 뭐 최근에도 이미 최근 나오는 자동차에는 다 있는 기능이긴 한데 일단 이 앞유리 쪽에 HD 맵이라고 해서요. 정밀 지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여기저기 달리게 돼요.
사실 카메라 같은 경우는 지금 자동차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카메라의 수가 자율주행 레벨이 올라가게 되면 2배 이상 늘어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만큼 자율주행 시대가 됐을 때는 이 카메라에 자동차에 들어가는 채용 대수가 2배 이상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당연히 이 카메라를 만드는 업체들은 수혜를 볼 수밖에 없겠죠. 이 카메라는 차량과 차선 그리고 보행자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인식을 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요. 이러한 인식 기능이 있는 거는 카메라만 있는 게 아니라 라이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라이다라는 장치가 있고요. 레이더라는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카메라와 라이다와 레이더가 각각의 역할을 분담해서 영상을 인식을 해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라이다 같은 경우는 이제 광원을 이용합니다. 광원과 광 센서를 이제 스캐닝을 해서 장애물이라든지 지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감지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레이더 같은 경우는 전파를 이용하게 됩니다. 전파를 이용해서 역시 앞에, 뒤에, 그리고 옆에 있는 차량을 감지를 하고 장애물도 감지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카메라와 라이다와 레이더 같은 경우는 하나만 있어서는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정밀한 그러한 자율주행을 만들어내기가 어렵다고 하고요. 여기에서 사실 최근에 화두가 됐던 건 라이다인데, 이 라이다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비싸요. 그리고 이 보시면 이 위쪽에 달리게 되는데요. 위쪽에 부피도 좀 큽니다. 이렇게 위쪽에 라이다가 달리게 되는데 부피가 또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라이다에 대해서 뭐 안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한 자동차 업체들도 최근에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자율주행 기능을 조금 더 정밀하게 구가를 하기 위해선 단순한 카메라와 레이더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 라이다라는 숙제는 물론 남아 있으나 이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이미 인식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실제 이제 증시 내에서는 카메라와 관련된 종목들이 높은 그러한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그 밖에 보시면 이 차량 후부 쪽에는 초음파 센서가 달리게 돼요. 그래서 근접 물체를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 초음파 센서는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자동차 속도가 굉장히 느릴 때, 즉 주차를 한다든가 뭐 이런 형태의 그러한 움직임들을 보일 때 이 초음파 센서가 근접 물체를 인식을 해서 조금 더 주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끔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자율주행이라는 건 결국 이 자동차 혼자만 도로에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대의 차들이, 그리고 사실 보행자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장애물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한 것들을 감지를 카메라와 라이다와 레이더가 한다면 이제 위성에서 신호를 받아내는 역할을 GPS가 하게 되고요. V2X, Vehicle to Everything이라는 또 통신 기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차량 간의 소위 말하는 IoT, 차량 간의 사물 이동 통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IoT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우리가 많이 쓰고 있죠. 이미 이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서 사물 간에도 어떤 인터넷 통신을 통해서 우리가 편리하게 현재 실생활에서도 쓰고 있는데, 이 V2X라는 거는 차량 간의 그러한 통신을 하는 것을, 통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기술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GPS와 V2X가 어떤 신호를 받아내서 그리고 차량 간의 통신을 하고 인프라 통신을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ECU라고 있어요. 일렉트릭 컨트롤 유닛인데 소위 말해서 이제 두뇌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는 CPU가 두뇌 역할을 하죠. 이 자율주행차는 ECU가 두뇌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향후에는 GCU의 형태로 통합될 전망을 지금 업계에서는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을 찾으려면 우선 영상 인식을 해주는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이것과 관련된 종목들을 찾아내면 되고요. 그리고 통신을 해주는 V2X, GPS와 관련된, 특히나 이제 V2X가 중요 쟁점이 되겠죠. 관련된 종목들을 또 찾아내면 되고, 그리고 이제 카메라처럼 센서들도 이 초음파 센서가 대표적인데, 자율주행에는 여러 센서들이 부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센서 기업들, 마지막으로 칩메이커 기업들, ECU가 이제 대표적인 그러한 두뇌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칩메이커 기업들을 골라내서 투자를 하면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에 투자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제가 이제 자동차 그림을 먼저 보여주면서 자율주행 섹터를 우리가 실제 주식으로 사고 전환을 해서 실제 이제 매매에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자율주행 시장이 얼마나 커지냐겠죠. 지금 연평균 41% 성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1조 1200억 달러거든요. 1조 1200억 달러. 2035년에는 1조 1200억 달러까지 상승을 한다고 하고요. 2020년 기준으로는 71억 달러 시장밖에는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해마다 연평균 41%씩 성장을 해서 향후 한 10년 후, 15년 후에는 이 정도까지 커질 시장으로 현재 마켓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기존에 이제 자동차가 예전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자동차 산업의 그러한 연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 기존 자동차, 그리고 공유차가 있고요. 공유차는 아직도 뭐 진행이 되고 있죠. 커넥티드카 마찬가지고요. 전기차, 자율주행차. 이 뒷단에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미래 자동차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산업군들인데, 이 자율주행이 이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이유는 뭐냐면, 이 위에 있는 숫자는 해마다 연평균 성장할 수 있는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유차나 커넥티드카 같은 경우는 연평균 한 18%, 그리고 전기차 20년, 21년에 큰 시세를 줬던 전기차는 31%. 그런데 이 자율주행차는 연평균 앞서 이제 41%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40%에 육박하는 그러한 연평균 성장률을 향후에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빠르게 커질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고, 아무래도 이게 이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컴퓨터의 개념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 파급 효과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자율주행 시대에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이 부착이 되게 되고요. 센서나 MCU 같은 전장 부품도 확대가 되게 되겠죠. 그리고 결국은 이 자율주행은 사실 단순하게 어떤 부품만 가지고 해결이 될 게 아니라, 앞서 뭐 통신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여러 가지 빅데이터의 총합이에요. 우리가 이제 AI라는 개념,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클라우드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4차 산업이란 카테고리 내에서 많이 언급이 됐던 키워드인 것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율주행에도 똑같은 것들이 적용이 되죠. 사실 이 데이터를 모아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밑바탕이 되거든요. 그래서 빅데이터라든지 카쉐어링 관련된 사업들도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연평균 40%나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허황된 소리가 아닌 게, 아무래도 이제 부가적으로 커질 수 있는 산업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즉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는 그러한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요, 우리가 현재 자동차 같은 경우 이게 영어로 되어 있는 자료여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지금 보시면 이게 현재 시점이고요. 디스트리뷰티드 아키텍처라고 해서 현재는 이제 병렬식의 구조를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자동차 하나하나 이제 병렬식의 구조를 띠고 있다면, 이게 미래 2030년 이후에는 이제 슈퍼컴퓨터가 빅데이터를 관장을 하게 되고요. 이 비하이클 센트럴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중앙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 객체별로 어떤 그 자동차 산업의 그러한 아키텍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 자율주행 시대에는 빅데이터를 관장하는 슈퍼컴퓨터가 있고요. 그 안에 중앙화돼서 이 자동차 산업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지금 보이는 화면은 이게 그 엔비디아, 사실 이 엔비디아가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는데, 사실 이 엔비디아도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의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그 자율주행차 앞단에 들어가는 그 칩, 그러니까 두뇌의 역할을 하고 있는 칩, ECU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엔비디아에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연구를 하고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위에 있는 거는 이제 블루필드 3라는 DPU, DPU 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밑에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주행 차량용 DPU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앞서 말씀드린 그 자동차 앞부분에 들어가는 그 칩의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얘기를 이어서 좀 드리고자 하는 함인데, 이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지금 보면 총 225개의 업체와 협력을 하고 있다고 해요. 225개. 사실 엔비디아는 그래픽카드 업체였죠. 그래픽카드 업체였는데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간 이유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칩들을 만들고 그래픽카드를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소위 4차 산업이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산업군들과 접목이 되는 그러한 부분에서 수요가 늘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건데, 이 자율주행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메르세데스 벤츠나 도요다나 뭐 보시나 바이두나 뭐 이러한 업체들 총 225개 업체, 웬만한 그 자동차 업체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뭐 BMW도 있고요, 뭐 델파이, 폭스바겐, 뭐 포드 다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해서 여러 이제 완성차 업체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 이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업체들과 협력을 해서 지금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생각보다는 우리가 지금 실제적으로 체감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깊게 이미 관여가 되어 있고 관련된 제품들을 이미 만들어내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 자율주행 시대가 원래는 한 2027년 얘기를 했었다가 뭐 지금은 2025년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다. 즉 주가에 대한 반영도도 빠르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건 이제 모비라이라는 회사의 매출 추이인데, 이 모비라이는 어떤 회사냐면 요건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회사예요. 이스라엘 국적의 자율주행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인텔의 자회사죠. 그래서 내년에 지금 IPO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얼마 전에 12월 달에 시장에 나오면서 관련된 또 종목들이 움직이기도 했었는데, 일단 상장 시기는 22년 중반 정도, 지금 상반기 내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어요. 나스닥 쪽에 상장을 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 이 회사 역시 마찬가지로 인텔이나 포드나 GM이나 관련된 뭐 30여 개 기업들의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들을 제공하고 있는 자율주행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회사의 지금 매출 같은 경우는요, 지금 아직은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율주행 전문 기업인데 지금 작년 대비해서 올해 한 40% 정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제가 앞서 이 자율주행 마켓 같은 경우는 2035년까지 연간 기준으로 41% 정도 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빌아이는 이미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0% 정도 딱 성장을 했죠. 심지어는 아직은 자율주행이 본격화가 된 시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우리 눈에 가시화됐을 때는 더 빠른 속도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이는 화면은 이제 구글의 웨이모라는 데서 나온 자율주행 차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이제 시범 운영들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죠. 뭐 이미 우리나라도 이미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자율주행이라는 사업 자체가 이게 단순하게 그 완성차 업체들만의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요. 단순하게 완성차 업체들 간의 그러한 다툼이 아니라, 여기에는 뭐 당연히 이제 회사 입장에서 보면 여러 소프트웨어 업체나 하드웨어 업체들도 관여가 되어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엔비디아처럼. 하지만 뭐 그런 것들도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결국은 어떤 이제 새로운 먹거리라고 해야 되겠죠.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던 메타버스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어떤 새로운 먹거리가 생겼을 때, 국가 입장에서도 사실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사실 뭐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그리고 각 국가의 그러한 GDP도 늘어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건데, 결국은 정책적으로도 이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소팅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뭐 서울시에서도 뭐 내년 같은 경우는 뭐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뭐 자율주행 택시가 운행이 된다라고 하죠. 일부 구간에서 이제 운행이 된다고 하고, 뭐 관련된 실증 사업도 올 한 해 좀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뭐 시범해서 자율주행 차를 운행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뭐 여러 도시에서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 보이는 화면은 이제 웨이모라는 그러한 회사의 그러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형태로 자율주행을 우리가 상용화되기 전에 어떤 정책단에서 많이 만나볼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이고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율주행 단계 얘기를 많이 합니다.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참고로 지금 즉 그 가장 기본적인 단계는 0단계부터 출발을 한다고 해요. 0단계부터 출발을 하고 1단계부터는 이제 자율주행의 개념으로 넘어가는 건데, 지금 이제 고도화된 자율주행의 영역은 이 4단계와 5단계입니다. 이 4단계와 5단계까지는 가야 이제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대에 접어들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지금 단계는 어디냐면 2단계와 3단계 이 사이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신차들은 보면 2단계까지는 지원해주는 신차들이 사실은 많아요. 2단계까지 소위 부분 자율주행인데, 뭐 특정 조건에서 시스템이 보조 수행을 한다. 그래서 이제 뭐 특정 속도를 정해놓고 이제 뭐 추가적으로 악셀을 밟지 않더라도 그 속도 내에서 자율주행을 하는 그러한 케이스들도 있고, 2단계까지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현재도 만나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테슬라는 2.5단계에 있죠. 2.5단계에 가 있고, 이 3단계 같은 경우는 아직은 상용화라고까지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현재 한두 개 완성차 업체가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2단계까지는 7에서 8개 완성차 업체들이 현재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상용화는 거의 2.5단계, 현재 위치가 2.5단계 정도의 위치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4단계부터는 고도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는데요. 운전자 개입이 불필요합니다. 5단계는 운전자가 아예 불필요해요. 즉, 이 운전자가 불필요하다라는 거에서 출발하는 게 고도화된 자율주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4단계도 현재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3, 4개 벤처 업체가 생산을 하고 있지만 아직 상용화는 되어 있지는 않죠. 5단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생산 현황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5단계까지 가는 그 시기가 2027년을 원래 예상을 했다가 지금은 2025년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단계고, 사실 이 단계는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이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은, 사실 2단계까지는요, 인간이 제어 주체로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시점은 한 2.5단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2단계까지는 인간이 있어야 돼요. 3단계부터는 완성된 3단계가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인간은 굳이 필요하게 없게 되고요. 운전자는 이제 특정 조건에서만 개입을 하게 됩니다. 사실 3단계 제품도 이미 뭐 테슬라에서는 나와 있기는 하죠. 4단계부터는 아예 운전자가 이제 필요하지 않다라는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자율주행 관련돼서는 가장 앞서 있는 회사는 단언코 이제 테슬라라는 회사인데,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 시장이 여러 산업군의 파급력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장률 자체도 연평균 40%가 넘어갈 정도로 고성장을 예상하고 있는 산업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테슬라가 영업을 하고 있는 이 현황들을 보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자율주행 관련돼서는 레벨 2 플러스 풀 셀프 드라이빙 옵션을 $10,000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소프트웨어들이 이 자율주행 차에는 장착을 하게 되는데, 즉 인포테인먼트 관련된 그런 업그레이드 옵션을 또 $2,500에 판매를 하고 있고,
프리미엄 커넥티비티라고 해서 이 부분도 $1,000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차만 파는 게 아니라 이 자율주행 시대가 되게 되면 지금 현재 단계에서도 이렇게 이미 구독 서비스와 그리고 여러 가지 옵션들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 밖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뭐 로보택시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 차량용 OS를 이용한 플랫폼 서비스 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충전이라든지 유지보수라든지 또 게임이라든지 사실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가 없다라는 게 자율주행의 개념이다 보니 이제 사실 차에 탄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운전할 필요가 없으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인포테인먼트를 즐기게 되고 게임을 즐기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부가적인 또 가치가 창출이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기존의 자동차 산업보다도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그리고 이 서비스를 다 이제 돈을 받고 파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완성차 시대 때보다는 이 산업의 룸 자체가 많이 커진다라는 개념이죠. 실제적으로 레벨 2 플러스 자율주행 구독 서비스에 대한 이제 잠재적인 시장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내연기관차나 그리고 전기차의 개념 같은 경우는 이제 잠재적으로 그러니까 주식 측면에서는 결국은 시가총액이잖아요. 이 내연기관과 전기차로 봤을 때 잠재적인 시가총액은 1조 213억 달러, 1조 2130억 달러, 예, 이 정도로 지금 개념을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레벨 2 구독 서비스로 들어가는 이제 자율주행 개념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잠재 시가총액으로 잡을 수 있는 이 최종 값이 이게 뭐죠? 28조인데요. 28조 6,560억 달러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1조 단에서 28조 단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거의 뭐 30배에 가까운 성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의 30배에 가까운 그 정도로 지금 이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 완성이 됐을 때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잠재적인 가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연간 판매량이라든지 단가라든지 시장 규모라든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총 합해서 마지막에 이제 PSR, 우리가 이제 PER이라는 개념은 멀티플을 주식에서 계산할 때 많이 쓰게 되는데, 최근에는 PSR이라는 개념을 또 많이 어떤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매겨주다 보니까 많이 쓰게 되는데, 이러한 개념까지 마지막에 적용을 하게 되면 결국은 주식 측면에서 잠재적인 시가총액이 거의 뭐 한 30배 정도 늘어날 수가 있다라는, 그러다 보니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실적 대비해서는 비싼 그러한 모습들을 이미 뭐 테슬라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또 여러 가지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로보택시라는 게 있어요. 앞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내년에 그 대수는 굉장히 적지만 이제 서울권에서 이 자율주행 택시를 우리가 뭐 소수겠지만 만나볼 수가 있을 텐데, 이 로보택시도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로보택시 시장은 기존에 없던 시장이죠. 기존에는 그냥 뭐 택시 운전수들이 뭐 이제 노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시장이지만, 이제 로보택시라는 자율주행 개념에서는 이 로보택시 개념이 들어가게 돼서 여기에 대한 부분도 지금 글로벌 차량 운행 대수가 어마어마하죠. 이게 지금 100만 대 단위인데 1000이니까 어마어마한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로보택시의 채택률도 지금은 없다면 40%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60%는 기존 이제 택시 시장에서 운행을 하게 되겠죠. 그만큼 자율주행 시장이 완성이 됐을 때는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시장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 뭐냐면, 주식이 먼저 반영을 하는 개념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는 22년부터 우리가 한번 잘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내년이 22년과 그리고 23년 업체별로 자율주행에 대한 상용화 계획들을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뭐 이 밖에도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플랜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뭐 GM사라든지 구글의 웨이모라든지 모셔널, 오로라, 이거 벤처 회사들이죠.
자, 이런 회사들이 내년과 내후년 이 자율주행 상용화 관련된 그러한 플랜들을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자료는 사실 최근에 모 하우스에서 나왔던 자료예요. 사실 이제 제일 앞단으로 돌아가서 제가 이제 처음에 자동차 그림과 함께 이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들을 일정 부분 정리해 놓은 파일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센서와 관련된, 즉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쪽에서는 뭐 카메라 모듈도 들어가고요. 이미지 센서도 들어가는데 현대 오토에버, 오비고, 한컴 MDS, 인포뱅크, 삼성전기, LG노텍, MC넥스, 옵트론텍, 삼성전자까지 이렇게 관련 기업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고, 이 센서 중에 ISP라고 하는 부분은 넥스트 칩, 이 넥스트 칩이라는 회사는 NCN이라는 회사의 자회사거든요. NCN이라는 회사의 자회사로 들어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MLCC도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MLCC는 다들 많이 아시죠? 삼성전기나 사마콘덴서나 뭐 아모텍이나 뭐 이러한 회사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MCU 칩도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텔레칩스, 어버브 반도체, 실리콘웍스. 예. 그리고 로직 IC라고 해서요. 역시 이제 텔레칩스가 똑같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날로그 IC 같은 경우는 KC. 우리가 이제 그 전력 반도체 기업으로 많이 알고 있는 이 KC가 또 들어가게 되고요. 마지막 패키징에선 해성 DS. 그리고 이제 아다스 관련돼서 만도와 현대모비스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 사실 아다스 관련된 기업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요. 그 밖에도 여러 이제 기업들이 속해 있죠. 그리고 사실 이 자료에는 지금 모든 것들을 제가 볼 땐 총망라해 있지는 않아요. 이 밖에도 관련된 기업들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최근에 이미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도 있어요. 어찌됐든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알고 가시면서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자동차의 여러 가지 요소들,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요소들, 그 부분에 대한 스터디가 좀 된다면 2022년에 시장을 비트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율주행 관련 종목을 우리는 찾아내서 투자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이제 종목에 대한 개념들을 많이 말씀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스터디를 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을 좀 뽑아 놓긴 했는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 관계상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은 다음 기회에 또 말씀을 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2021년은 하반기가 증시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2022년 사실 이제 제가 오늘은 자율주행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자율주행뿐만이 아니라 주목이 되는 몇 가지 섹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하신다면 우리의 계좌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가는 그러한 날을 2022년에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가져보면서 금일 강의는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때 조금 더 세밀화된 그러한 내용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